최근 저에게 생긴 아주 특별한 인연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디 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네요. 형수님은 지난 1년 반 동안이나 병으로 하루 종일 드러누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병간호만 받고 있는 형을 간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2돌이 지나 세상에 눈을 떼기 시작한 가엾고 귀여운 조카는 저희 부모님께서 같이 돌봐주시고 있고 형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형을 보살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저희 형수님은 어머니 친구의 딸인데 어머니들의 소개로 중매반 연애반으로 1년 정도 사귀다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2분이 워낙에 친하시기도 했고 크면 꼭 자기네들 아이들과 결혼시키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2분의 우정도 각별했고 서로의 집안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형도 그렇고 어머니 친구네 딸도 참 예쁘다고 소문이 좋았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 거라고 할까요? 연애를 하고 만날 때에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요.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던 형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채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극적인 드라마의 결말 같은 하루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병원에 거의 매일 갔는데 처음에는 형을 보러 갔었지만 나중에는 그런 마음도 점점 없어지더군요. 아무리 형이라고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저도 챙겨야 할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의 병원도 아니고 형의 병원이라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별한 오해가 있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제가 왜 그렇게까지 매일 갔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할 때쯤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형수님이 예쁘고 착하고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어디까지나 형의 아내이고 형수님이기에 이상한 마음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괜찮은 사람을 보고 괜찮다고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이 저의 형수라는 사실에 무척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제대로 사지를 못 쓰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참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런 형의 옆자리를 1년 반이 다 되도록 형수님은 지극정성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고맙다 못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머니도 못할 만큼 형을 보살피는 형수가 무척 고맙고 그런 형수가 점점 더 좋아지고 형수를 존경하는 마음은 점차 제 마음속에서 역모로 바뀌었고 저런 여자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기어코 형은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식물인간처럼 지내더라고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온갖 인공호흡기에 인공호스에 몸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 안쓰러운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형은 깨어날 기미조차 안 보이고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모두가 포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어떻게 돌릴 방법이 도저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쳐갔고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형을 보러 간다는 마음과 덩달아 착하고 예쁜 형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형의 상태는 여전히 호전될 기미는 없고 그 옆에서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맞아주시는
형수님의 밝은 미소를 보자 저는 또 형수님이 제 아내였으면 좋겠다는 몹쓸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저는 늘 슬픈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형수님에게 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네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형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혼자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모두가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고 오랜 시간을 힘들어해서 그런지 형을 떠나보내는 순간은 생각보다 숙연하고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순리를 따르는 순간이었죠. 형의 사식고제가 끝나고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불러 형수님께 이제 형도 떠나고 없으니 조카는 잘 키워주신다면서 더 늦기 전에 좋은 짝 찾아서 새 출발을 하라며 통장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수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조카를 안고 같이 울고 저도 울었네요. 그런데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하던 형수님이 그냥 이렇게 유나랑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여기서 같이 살 거라면서 저한테 나가라고 하지 말라면서 고집을 부렸고 형수님의 고집의 아버지께선 우선 당분간만이라며 허락을 하셨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옆에서 고생했던 며느리를 보면서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아들의 빈자리를 그 며느리가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 아들만큼이나 뛰어난 인성과 성품을 가진 며느리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형수님은 지금 우리 주택 1층에 작은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야무져서 동네 장사인데도 꽤 잘 되고 있고 그 뒤로 저도 퇴근하고 형수님을 도와준다며 매일 저녁 형수님의 가게로 출근을 했죠.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이 마치 떠난 형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막 퇴근하고 집에서 대충 저녁을 먹고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 간의 정이라는 게 무서운 건지 어느 순간부터 저도 정말로 형수님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형수님이 손님 가고 난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청바지에 블라우스를 입은 수수한 옷차림도 왠지 더 세련돼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착각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애초에 몸 자체가 상당히 예쁜 편이라서 어떤 옷을 입어도 세련돼 보이는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고 이제 퇴근했냐며 환하게 웃어줬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매끈한 엉덩이 라인으로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억지로 형과 조카 생각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블라우스 사이로 보일 듯 말 듯한 안쪽과 터질 듯이 빵빵한 청바지를 보면 볼수록 한번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제 몸과 마음이 안달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멈출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네요. 마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형수님을 정말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것과 여자로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기는 것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 오랜 시간을 옆에서 머물며 완전히 그녀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 어김없이 커피숍으로 출근하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집에 올라가 보니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쉬려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 힘없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마치 육상 선수처럼 바로 약국으로 달려가 감기 몸살약을 사다 드렸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약봉지 하나에 감격해서는
형수님이 눈시울까지 붉히더군요. 몸이 많이 안 좋은지 얼굴을 붉게 해서는 너무 고맙다는 그녀의 인사에 저는 괜히 야리코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발그스레한 그녀의 이마를 짚어보니 정말 사람의 살이 아닌 것처럼 불덩이더군요. 얼른 약을 주고 침대에 누우라 하고는 차갑게 물수건을 가져다 머리에 올려주었습니다. 어색해하는 형수님이 그만하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오히려 제가 화를 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면 이렇게 될 때까지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냐고. 오늘 밤에 열 안 떨어지면 같이 응급실로 가자고 박력 있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겨우 잠들었는데 그렇게 잠이 든 형수님을 바라보자 제가 또 이상해졌는지 또다시 울렁거리더라고요. 형수님의 모습이 안쓰러웠던 건지 저도 모르게 그 창백해진 고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순간 이러다 제가 무슨 일이라도 벌릴까 싶어 얼른 거실로 나와 버렸네요. 집에 올라갈까 생각하다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어버렸고 눈을 떠보니 늦은 밤이었습니다. 작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와서 가보니 형수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는 형수님이 생기 있는 얼굴로 웃어주면서 저에게 일어나냐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며 도련님이 주신 약 먹고 나니 다 나은 것 같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머리를 질끈 묶고 앞가슴이 적당히 파인 롱노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상을 차린다며 몸을 숙이는데 그 순간 벌어진 목선 안으로 저도 모르게 눈이 가버렸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내 정신 차리려고 눈을 돌렸지만 제 심장은 이미 은근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 안에 숨겨진 형수님의 알몸이 떠올라서 푹은 달아오르는 기분이 느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시 주방에서 고기를 굽는 형수님을 보다 저도 모르게 슬며시 어깨 위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고기를 굽던 형수님은 하던 걸 멈췄고 형수님의 어깨를 잡은 제 손끝에 작은 떨림이 전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하지 말라는 형수님께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 뒤에서 형수님 허리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형수님을 좋아하고 있었다고, 제가 그 자리 대신하겠다고 유나한테 새아빠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꼭 안고 있었던 팔 안에서 빠져나가려던 형수님은 더 이상 몸부림을 치거나 거부하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죠. 저를 서서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저희 사이에는 고요한 점막이 흘렀습니다. 저의 심장 소리와 그녀의 심장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말을 듣고는 돌아서서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서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만 있는 형수님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입을 맞추려는 순간 형수님은 놀라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고 강하게 거부하며 말도 안 된다며 저를 밀어내는데 형수님은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다 형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저는 다시 한번 형수님을 확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이제 그만 받아달라고 하니 형수님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수님과 안방에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그날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요동치듯이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시동생과 형수의 사이라는 미묘한 관계 때문에 그리고 형에 대한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으로 두려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형수님의 커피숍으로 갔고 아주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서는 더욱더 여성스러운 자태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게 된 이후로 혹시나 했던 걱정과 불안은 모두 떨쳐버릴 만큼 형수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고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사이에 있었던 그 순간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천국 같은 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형수님과 반년 가까이 연인 아닌 연인 같은 아슬아슬한 비밀 관계를 이어가다 며칠 전부터 형수님의 얼굴이 어둡고 수척해지더니 근래 말수도 줄어들었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마음이 바뀐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의 이런 관계가 불안하고 싫어진 건 아닌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말 오후 형수님의 커피숍에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형수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 할 말이 있는데 3개월이래요. 애가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말을 듣자 저는 기쁘면서도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정식으로 결혼하고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관계인 건지 아직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받아들일 수 있으실지 아이가 생기고 나니 더욱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너무 욕망으로 그녀를 대했던 걸까요? 그날 저는 겨우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며칠 후 형수님을 옆에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조심스레 우리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우시더군요. 결국 허락은 해주셨는데 지금 형수님의 집안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며 극렬히 반대 중이십니다. 우선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할 수 있는지 법률관계 상담을 먼저 하려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솔직히 두렵긴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하나도 되지가 않네요.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이렇게까지 반대하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물론 저도 이게 조금 비정상적이고 어려운 관계라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거 두 번 다시 없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이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형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야기를 대충 들었긴 했는데 그 형님이 장가를 잘 갔습니다. 형수님이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더라고요. 현대판 대례사위 제도가 있다면 이 형님의 이야기겠구나 싶을 정도로 집이 잘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형수님에게는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장인 되시는 분이 신혼집도 서울에 구해줬다네요. 처제 둘은 얼굴도 예뻐서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성격도 좋습니다. 장인께서 저희 집을 구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두 명의 처제가 시집갈 때까지 같이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꽃다운 나이에 처제들과 같이 살아서 행복하겠다고 부러워했는데 형님 말로는 딱히 그렇지도 않다네요. 집 사주셔서 고맙긴 한데 다 큰 처제들이 있으니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집을 자기 능력으로 사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은 지방에서 커다란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잘 돼서 계속 지방에 있고 서울에서 각자 자취하고 있는 딸들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째가 시집가는 김에 평수가 넓은 큰 집을 사주고 그 집에서 다 모여서 살게 하셨습니다. 돈 있는 집은 역시 생각하는 것부터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그 두 처제들이 시집가고 나면
커다란 아파트가 오로지 형님 부부의 것이 되는 거라 저는 그 모든 일이 너무 부러웠어요. 돈 많은 집에 장가가니까 집이 저절로 생기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처제 2명이 있다고 해도 집이 워낙 크니까 사실 그다지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라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얼마 전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에서 집들이를 한다고 저를 초대했어요. 회사 동료나 다른 지인들과는 이미 따로 집들이를 했고 저와는 조금 각별한 사이니까 따로 불러 집에서 술이나 한잔 마시자는 뜻이었죠. 집이 정말 넓고 좋았고 서울에 이런 전망 좋은 아파트는 제 평생 못 가져볼 것 같았어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좋은 집이라는 게 딱 티가 나던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음식은 배달 음식으로 여러 가지 시켜놓고 형님 부부와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외출하고 돌아오는지 두 처제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처제들 나이도 20대 중반 정도였기 때문에 저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다 같이 모여서 술 마시면서 놀기로 했습니다. 피곤하다고 투정 부려도 결국 자리에 앉아서 결국 먹게 됐습니다. 좋은 집에서 이쁜 여자들과 술을 마시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평소보다 주량도 살짝 우보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들 많이 취했어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이제 슬슬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형님께서 새벽 시간인데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해장하고 가라면서 끝까지 저를 못 가게 말리더라고요. 집안에 젊은 여자들이 셋이나 있는데 제가 눈치 없이 자고 가도 괜찮은 건지 몰라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형수님과 처제들 모두 자고 가라면서 붙들었어요. 반은 모두 처제들이 하나씩 쓰고 있었고 형님께서 소파에 이불 깔아주면서 좀 불편하겠지만 해 뜰 때까지 몇 시간만 자고 아침에 해장하고 가라 라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갈아입으라고 티셔츠랑 반바지도 내어주셔서 대충 세수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고 있는지 방에 들어가 있었고 그 집의 둘째 처제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방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거실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처제의 방으로 들어가 자기에는 그것도 실례잖아요. 거실 소파에는 처제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더 이상 누울 자리도 없었어 화장실 입구에서 자야 하나 중얼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어요. 둘째 처제는 조금 전까지 저랑 이야기도 할 정도로 인사불성으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왜 거실에서 자고 있는 건지 생각하다가 혹시 둘째 처제가 저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못되게 받아쳐줄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형님 생각하니 형님네 집이고 제가 실수라도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괜히 딴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어요. 떨리는 마음을 속으로 감추고 잠들어 있는 처제를 깨워서 방으로 들여보내자고 생각했죠. 저기요, 정신 차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요. 자고 있는 그녀의 귀에 대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거실에 불도 꺼져 있어서 귀에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녀의 귀에다 입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샴푸 냄새인지 무엇인지 너무 좋아서 사실 더 강하게 깨울 수 있었는데 천천히 깨웠습니다. 아무튼 몇 번이나 그렇게 깨웠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길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녀의 몸을 흔들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얼굴을 제 쪽으로 돌리면서 눈을 슬며시 뜨더라고요. 처음부터 잠을 안 자고 자는 척을 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주변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용했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기엔 너무 예쁜 그녀와 눈을 한참 동안 마주치고 있었는데 그녀가 제 눈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나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혹시 조금이라도 싫은 기색을 보이면 바로 멈추려고 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눈을 슬며시 감고 제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입술을 맞추며 저의 현란한 기술을 퍼부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녀 또한 제게 적극적으로 입을 맞추더라고요. 소파에서 그렇게 애매한 자세로 하다가 혹시 안방에서 자고 있는 형님네 부부가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처제가 제 입을 자기 입으로 막더니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긴장감과 알 수 없는 쾌감에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경찰의 눈을 피해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모를 죄책감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짜릿함이 공존했던 것이죠. 그 뒤로 처제의 방에서 한참 입을 맞추며 손으로 더듬다가 30분쯤 지났을까요? 애매하게 방에서 나왔어요. 둘째 처제는 저와 입만 맞추고 서서히 몸에 힘이 빠지더니 피곤했는지 그대로 골아떨어져 버렸고 저도 술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밤도 너무 늦어서 거실 소파에 쓰러져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한참 기절하듯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버렸어요. 아침인 줄 알았는데 주변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을 보니 시간이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위를 둘러봤더니 막내 처제가 제 옆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기대하는 듯한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그녀가 아까 우리 언니 방에서 뭐 했어요? 라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그때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셋째 처제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엿듣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인기척이 느껴질만 했을 겁니다. 나중에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뭘 하다니요? 저는 계속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니 방에서 오빠가 나오는 것도 다 봤는데 저는 여기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는데 그녀가 저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제 손목을 붙들고 끌고 가더라고요. 이대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형님네 부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것 같아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막내 처제는 본인 방으로 저를 끌고 갔어요. 아까 하던 거 나한테 똑같이 해봐요. 저는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함정 수사 같은 건지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걱정도 잠시였고 제 눈앞에서 눈을 감고 제 어깨를 끌어당기고 있는 막내 처제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들었어요. 그 집안 색딸들이 정말 하나같이 미인이었고 그중 막내 처제가 가장 귀엽고 제 스타일이었어요. 괜히 저를 떠보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키스해달라는 것이 느껴져서 저도 결심을 하고 그녀에게도 똑같이 현란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처제와 셋째 처제는 신기하게도 입을 맞출 때 느낌도 비슷하고 불의 버릇도 똑같더라고요. 진짜 하룻밤에 두 여자를 품에 안을 수 있어서 너무 황홀했습니다. 막내 처제와도 그녀가 원하는 만큼 스킨십을 해준 뒤에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서 다시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가 뜨고 아침이 되었고 저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형수님이 끓여주는 해장국을 먹고
형님네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지난밤에 일어난 일이 꿈인지 아닌지 볼을 꼬집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두 사람과 사귀는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형님네 집에 언제든지 또 놀러가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이지 최고의 집들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둘이서 저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아무튼 형님에게 잘해드려야 앞으로 그 집에 자주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 처제들을 더 만나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고 저도 그 집안의 사위 여자들을 만나보면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어딘가에 얽매이지 말고 인생을 즐기자는 주의라서 그동안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솔직히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금방 결혼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사업하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일 끝나면 친구들과 편하게 놀기도 하고 마누라 눈치 본다고 친구들은 좋은 데도 못 가던데 저는 자유롭게 들락날락 거렸죠. 그렇게 어리고 귀여운 애들한테 돈 좀 쥐어주면 예쁜 짓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었죠. 그래도 인기가 없지는 않은 모양인지 여자친구는 늘 있었습니다. 번듯하게 관리도 하는 편이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다 보니 그렇게 다가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다가오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여자, 능력 좋은 노처녀, 결혼해서 전업주부하는 여자, 학원 강사, 요가 강사, 네일 아트하는 여자, 농협 다니는 여자,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여자 등등. 그 바람에 가지각색의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네요. 다들 저마다 다른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똑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중에 몇몇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인생 뭐 있나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즐거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결혼한 여자는 저도 처음에는 스릴 있어서 좋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정리하게 됐습니다. 남의 눈에 피는 물은 흘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 있는 여자는 한 명 만나보고 그 뒤로는 무서워서 더 이상 안 만납니다. 30대까지는 20대 여자들도 많이 만나서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 이렇다 할 얘기도 잘 안 꺼내고 티를 안 내던데 나이 40이 넘고 결혼 정년기 여자들을 대부분 만나다 보니 조금 사귀다 보면 다들 하나같이 결혼 얘기 꺼냅니다. 참 웃기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들 급한지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진절이 나겠더라고요. 말 돌리는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결혼할 생각 없다. 누구 책임지는 거 딱 질색이고 나는 애도 안 놓고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다. 그러니 결혼 생각 있으면 딴 놈 만나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열의 10명은 다 떠나더군요. 여자 없이 솔로로 지낸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친구와 술 한잔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쉬고 있었던 터라 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왕년에 네가 아니라면서 놀리더군요. 저도 좀 쉴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만나는데 친구 녀석이 오랜만에 나이트를 가자고 하더군요. 친구 모임한 날 이후 10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생각 없다가 신나는 음악도 듣고 싶고 사람 구경도 하고 싶더군요. 괜히 꿀꿀한 이야기만 하는 친구랑 있다 보니 괜히 기분이 좀 울적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오랜만에 나이트에 갔습니다. 나이트에 갔는데 신나는 음악도 쿵쾅쿵쾅 울려대고 반짝반짝 조명도 멋있고 분위기는 예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술도 한 잔 마셨겠다. 기분이 살짝 업돼서
친구랑 스테이지에 가서 미친 듯이 춤도 췄네요. 세월이 흘렀는지 조금만 저도 숨이 찼습니다. 이 나이에 조금 오버한 것 같아서 살짝 민망하더라고요. 친구와 가서 술이나 마시자 했습니다. 반을 잡았는데 마이크도 있고 노래방처럼 잘 돼 있어서 둘이서 신나게 노래도 불렀습니다. 많이 놀다 보니 슬슬 옆구리가 허전하더라고요. 친구가 웨이터를 불렀고 고지어 웨이터가 반반한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30대 초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2명이 왔더라고요. 뭐 멀리서 눈에 띈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키도 크고 패션도 봐줄만 하고 얼굴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게 장땡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람 만나는 일을 많이 해서 감이 오더군요. 딱 보니 한 명은 끼가 좀 있어 보이고 한 명은 나이트 몇 번 안 와봐서 긴장했는지 친구 눈치나 슬슬 보는 조금 순둥이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때 친구 놈을 보니 그까져 보이는 여자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친구는 눈빛으로 사인을 주더니 그 여자를 자기 옆으로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순박해 보이는 그 여자가 제 짝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참 웃기게도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소개를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37살이고요. 돌싱입니다. 요 근처에서 회사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줄줄 늘어놓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줄줄이 다 말하더라고요. 그런 긴장한 모습과 단찬 모습에 간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소개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늘 나이트에 처음 오는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고는 돌싱이라고 해서에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들과 딸이 있답니다. 예전에 남편 있는 여자와 만나서 죄의식이 있었던지라 가정 있는 여자는 왠지 꺼려지더군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아무래도 이혼했다고 하는데 딸인 애들 생각하니 그냥 아줌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미도 떨어지고 정적이 좀 흐르다 보니 별로 할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술 한 잔, 2잔 마시다가 친구 녀석은 자기 짝꿍과 함께 점점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그 둘은 많이 마셨는지 취해서 뽀뽀도 하고 손도 바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더군요. 저러다가 여기서 사고 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와 돌싱 아줌마는 말도 별로 없이 뭔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는데 저는 재미도 없고 막 관심이 가고 그러지 않아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친구의 뺨을 때리더니 미쳤냐면서 욕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사람을 말리고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 제 친구가 너무 과격했었나 봅니다. 간만에 친구도 흥이 올라서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화 좀 푸시라고 그렇게 달랬는데도 여자는 휙 가버리고 제 친구 녀석은 화장실 간다더니 다시 안 돌아오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서 그래서 저는 나이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여자도 우물쭈물 나오더라고요.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지금 바로 집에 갈 거 아니면 어디 가서 해장이나 좀 하자고 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간만에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서 정신 못 차리는 친구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돌싱 아줌마랑 해장국 집에 갔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빈속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배가 금방 고파서 별 생각도 없이 해장국만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주려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물쭈물 거리면서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나이트에서 만나면 따로 사랑 나눈다고 하던데 저는 별로냐면서 그런 말을 물어보길래 저는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놀 거다 놀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첫 만남에서부터 먼저 대놓고 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순딩순해 보이는 젊은 아줌마가 그런 말을 하니 좀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성미라면서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성미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숙박업소가 어딘지 막 찾더라고요. 자기가 미리 찾아왔다면서 휴대폰에 적어둔 걸 보는데 이 여자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쭈뼛쭈뼛하면서 할 말 다 하니까 왠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5분을 걸어서 둘이 건물에 들어갔어요. 가서 천천히 씻고 있는데 문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제가 나오니까 아닌 척하고 침대에 앉아있더라고요. 선미 씨한테 얼마 만에 이렇게 남자랑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4년 전에 이혼했으니까 지금 4년 동안 안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딸린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했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이 40 되면 연애도 못 해보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노는 거라고 저한테 남자답고 멋있어 보여서 오늘 같이 있고 싶었다네요. 말도 별로 없던 선미 씨는 처음으로 속 얘기를 길게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장소에서 그렇게 진지해지는 건 좀 기분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오늘 천국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년 동안 못한 거 오늘 다 보여준다는 그런 정신으로 임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고대하던 일을 치르게 되었고 성미 씨의 반응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말할 때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더니 제 움직임에 따라 가냘픈 소리 지르는 건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꽉 끌어안고는 허리를 들썩거리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여자가 그동안 어떻게 혼자 지냈나 의문이더라고요. 그녀의 온몸이 반응하는 게 어찌나 대단하던지 완전히 홈수가 난 줄 알았습니다. 아까는 그냥 애딸린 이혼녀로 보였는데 나름대로 순수한 면도 있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 이 여자가 참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봤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주 뜨거웠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갈수록 성미 씨에게 빠져드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여도 어떤 악조건의 여자라고 쳐도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싶은 거 있죠? 일단 너무 착합니다. 그동안 많은 여자 만나면서 예쁘고 몸매 좋고 능력 좋고 별의별 여자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결혼 생각 없던 저였었는데 연애도 이제 지겨워서 앞으로 여자는 단기로만 만나려고 했는데 나이트에서 만난 이 여자 한 명이 제 가치관을 확 바꿔주더군요. 40살이 될 때까지 평생 몰랐습니다. 제 마인드가 이렇게 바뀔지 말이에요. 지금은 그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딸린 아이들도 제 자식이라 생각하며